안녕하십니까. 설화 산병원 울산대 신경과학 교실의 장주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갈류 치료 이후에 스트로크 유닛에서의 매니지먼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갈류 치료 이후에 혈압 조절과 혈당 조절, 그리고 항혈전제 사용, 마지막으로 조기 신경학적 악화 END가 발생했을 때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경색 급성기의 고혈압은 3분의 2에서 4분의 3에서 흔히 발견이 되는데 기존의 고혈압이 처음 진단이 되었을 수도 있고 뉴로엔도크라인 리스판스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경색에서 뇌혈관의 자동 조절 능력이 손상을 받게 되면 뇌 관리압에 따라서 스스로 혈관의 직경을 변화시켜 뇌혈류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되고 뇌혈류량이 뇌 관리압이 디펜던트한 상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압을 감소시키게 되면 여기 비례해서 뇌혈류량이 감소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급성기 때 혈압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척부순환을 통해서 국소 뇌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뇌경색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뇌 부종을 악화시키고 출혈 전환이 발생할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케믹 페눔브라와 이스케믹 코아의 범위에 따라서 혈압 조절로 인한 득과실이 달라지게 되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뇌경색 급성기 혈압 조절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정맥류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기 전에는 혈압을 185, 수축기 185, 이완기 110 이하로 조절을 한 다음에 약제를 투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약제를 투여한 이후에는 첫 24시간 동안 수축기 180에서 이완기 105 이하로 조절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맥류 혈전 제거술을 시행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수축기 180, 이완기 105 이하로 조절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라든가 하트 페일리어, 아ortic 다이섹션과 같은 내과적인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조기에 혈압을 조절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초기의 24시간 동안에는 한 15% 정도까지만 낮추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혈압으로 항고혈압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서는 입원 기간 중에 신경학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한다면은 수축기 140, 이완기 90을 초과하는 경우에 약제를 재개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갈류 치료 이후에 급성기 혈압 조절에 관해서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합니다. 유럽의 403개 센터의 데이터를 모아서 정맥류 혈전 용해제를 투여한 11,0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초기의 24시간 평균 수축기 혈압과 3개월째 모탈리티와 펑셔널 아웃컴, 펑셔널 인디펜던스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U-쉐입의 어소시에이션을 보이면서 수축기 혈압 141에서 150대에서 가장 예후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첸티드 BP 연구에서는 아이비스룸몰라시스를 시행한 환자에서 첫 72시간 동안 기존의 수축기 180, 이완기 105 이하로 혈압을 조절한 분과 수축기 130에서 140대로 인텐시브하게 혈압을 조절한 공간에 MRS 2에서 6점에 해당하는 데스 또는 디서빌리티 아웃컴을 보이는 분류를 비교를 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양군 간의 기능 회복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혈압 조절군에서 모든 종류의 뇌출혈 발생 위험성이 줄어서 수축기 혈압을 130에서 140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정맥류 혈전 용해제 투여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기 전에 혈압을 수축기 185, 이완기 110이 넘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합니다. 정맥 주사가 가능한 약제는 라베타롤과 니카디핀이 있는데 라베타롤은 10에서 20mg 볼루스 투여가 가능하고 분당 2에서 8mg 범위 내에서 컨티뉴어스하게 인퓨전이 가능한 약제입니다. 니카디핀은 시간당 5에서 15mg 범위 내에서 컨티뉴어스하게 인퓨전이 가능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동맥류 혈전 제거술 이후에 초기 혈압 조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결과가 많지가 않고 현재 몇 개의 전형적인 연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퍼트 오피니언 수준으로 재계통에 성공한 경우에는 수축혈압을 140 또는 160 미만을 목표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2B인 경우에는 160 미만, 3인 경우에는 140 미만으로 목표를 잡고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동맥류 혈전 제거술과 함께 탄뎀 리전으로 인해서 익스트라크레니얼 스텐팅을 시행하였거나 언더라잉하게 인트라크레니얼 스테노시스가 심해서 스텐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하이퍼 퍼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통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맥류 혈전 용해술 이후에 혈압 조절 기준과 동일하게 수축기는 180, 이완기는 105 미만으로 조절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맥류 혈전 제거술을 시행받은 라지베스 로크로즈 환자 217명을 대상으로 IA 스롬벡토미 이후에 24시간 혈압과 예후를 본 연구에서는 맥시멈 SBP가 3개월째 기능 회복과 사망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재계통에 성공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140에 90 이하의 인텐시브 BP 컨트롤군과 160에 90 이하의 마더레이트 컨트롤군 그리고 220에서 110 미만 또는 IV 스롬볼라시스를 시행한 경우에는 180에 105 미만으로 조절한 펄미시브 하이텐전 세 군을 구분해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160에서 90 이하로 조절한
마더레이트 BP 컨트롤군에서 가장 모탈리티가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동맥리 혈전 제거술을 받고 재개통에 성공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 후에 첫 24시간 동안 평균 수축혈압 120에서 140 사이로 유지가 되었던 환자군을 레퍼런스로 두고 비교를 하였을 때 평균 수축혈압이 높을수록 MRS 0에서 2점의 좋은 기능 회복을 보일 오즈 레이시오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사망률, 증상 뇌출혈, 뇌 부종으로 인해서 2개 감압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 오즈 레이시오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한 싱글센터 연구에서도 동맥내 혈전 제거술 이후에 재개통에 성공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첫 24시간 동안의 수축혈압을 130 이하로 철저하게 조절한 인텐시브 BP 컨트롤군에서 3개월째 MRS 2점 이하의 좋은 기능 회복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수축기 평균 혈압이 이제 130을 초과하는 군에서 3개월째 MRS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unfavorable한 시프트를 보일 오즈 레이시오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란셋 뉴럴로지 발표된 BP 타겟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라지베슬 오클루전으로 이제 내원해서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받은 다음에 재개통에 성공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축혈압을 이제 100에서 129를 목표로 철저하게 조절한 인텐시브 SBP 타겟 그룹과 130에서 185를 목표로 이제 표준 치료한 공간에 레디오그래픽 인트라파렌카이말 헤모리지 발생을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해서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랜덤 이후에 1시간 이내에 목표혈압에 도달해서 첫 24시간 동안 이제 IV 약제를 사용해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프랑스 4개의 센터에서 2017년부터 2019년 3년 동안 324명의 환자가 등록이 되었는데 실제 혈압은 인텐시브 SBP 타겟 그룹에서 평균 SBP가 128이었고 표준 치료군에서는 138로 한 10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레디오그래픽 인트라파렌카이멀 헤모리지 발생은 인텐시브 타겟군에서 42% 대비 표준 치료군에서 43%로 양 치료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그 외 펑셔널 아웃컴이라든가 세이프티 아웃컴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양군 간의 혈압 차이가 생각만큼 크지가 않았고 1시간 이내에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목표혈압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다소 이제 길었던 점이 적극적인 혈압 조절군에서의 이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혈당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혈당은 HbA1c 당화혈 색소를 7% 미만을 목표로 조절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저혈당이나 다른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혈당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는 6.5% 미만으로 좀 더 낮게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저혈당의 기억력이 있거나 기저염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대혈관, 소혈관 합병증이 이미 많이 진행한 상태인 경우 이미 오랜 기간 당뇨에 이완된 경우 그리고 심각한 코모비디티가 동반된 경우에는 HbA1c를 8% 미만으로 다소 덜 엄격한 조절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급성 뇌경색 관리 진료 지침에서는 급성기 뇌경색 환자에서 혈중 글루코스 농도를 140에서 180 사이로 조절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60 미만으로 이제 저혈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교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급성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만의 한 연구에서는 응급실 내원 당시에 이제 이니셜 글루코스 레벨에 따라서 사망 위험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포스트로 글루코스 레벨을 4분인수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글루코즈 116 미만의 첫 번째 쿼타일군을 레퍼런스로 두고 비교했을 때 글루코즈 180 이상의 이제 네 번째 쿼타일군에서 올코즈 모탈리티 발생 위험성과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성이 유효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고혈당이 급성 뇌경색의 예후를 나쁘게 하는 기전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당으로 인해서 티슈 팩터 패스웨이가 활성화되면서 코아귤로패시가 항진되고 플라스미노젠 액티베이터 이니비터를 증가시키고 RTP 활성을 억제해서 피브리놀리틱 액티비티를 떨어뜨림으로써 재개통이 잘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베이조딜라이터인 나이트릭 옥사이드의 생성을 감소를 시키게 되고 베이조 컨스트릭터인 스롬복세인 A2의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리퍼퓨전을 감소시켜 뇌경색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리액티브 옥시즌 스피시스나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의 생성이 증가가 되고 마이토콘드리얼 디스펑션을 초래해서 혈관 재개통 시에 리퍼퓨전에 의한 티슈 인저리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혈당을 동반한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집중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과연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가 2019년 자마에 발표된 샤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샤인 연구는 혈당을 80에서 130mg/dl를 목표로 조절한 집중치료군과 180 미만으로 조절한 표준치료군 간에 3개월치 좋은 예후를 보이는 환자의 비율과 심한 저혈당 발생률을 주요 결과 변수로 해서 비교 분석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양군 간의 페이버러블한 MRS 비율은 20.5% 대비 21.6%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글루코즈 40 미만의 심한 저혈당 발생은 집중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높아서 집중적인 혈당 조절이 90일째 기능적 예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저혈당 부작용만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는 뇌경색 급성기에 혈당 조절은 180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다소 리버럴하게 조절하는 치료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뇌경색 재발이나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혈당 조절의 범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 뇌졸중 다기관 코호트인 CRCS-K에 등록된 환자들 중에서 동맥류 혈전 제거술을 시행받은 당뇨가 동반된 급성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 시점에서의 당화 헬스 수준과 조기 신경학적 악화, 기능 회복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점에서의 당화 헬스 수치가 높을수록, 즉 평균 혈당 조절 수준이 불량할수록 뇌경색 병변의 확장이라든가 출혈 변환으로 인한 조기 신경학적 악화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3개월째 불량한 기능 회복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병전의 당화 헬스소 수준을 7%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재관료 치료를 시행받은 뇌경색 환자의 기능 회복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러한 관련성은 나이라든가 성별, 뇌경색의 아형이라든가 정맥류 혈전 용해제 투여 여부, 재계통의 정도, 재관료 치료 시기와는 무관하였습니다. 역시 이제 CRCS-K 레지스트에 등록된 18,000여 명의 당뇨가 동반된 급성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 시점에서의 당화 헬스소 HbA1c 수준과 1년 동안의 뇌경색과 심근경색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는 복합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비교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번 시의 당화 헬스소가 6.8에서 7%를 초과하는 경우에 복합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성이 유의하게 증가를 하였고, 뇌경색 아형별로 적절한 목표 혈당 수준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는 열공 뇌경색의 경우에는 목표 당화 헬스소 수치를 조금 낮게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큰 동맥 축경화증이나 심한 대뇌혈관 질환 협착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다소 목표치를 좀 더 높게, 다소 덜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재관료 치료 이후의 항혈전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고 완벽히 재계통에 성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3분의 1의 환자들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큰 혈관은 개통이 되었지만 마이크로 서큘레토리 리퍼퓨전의 장애로 인해서 노리플로우 현상을 들 수가 있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항혈수 판제를 조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급성기 약제 사용은 반대로 재관리 손상 등으로 인한 뇌내 출혈이라든가 출혈 전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얼마나 빨리 약제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뇌경색 급성기의 2차 예방을 위해서 증상 발생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아스피린을 160에서 300mg을 투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재관료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24시간 이후에 약제를 투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관료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동반된 상황들을 고려해서 항혈수 판제제의 조기 투여가 이제 베네핏이 더 큰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조기 약제 투여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술 중에 이제 어큐트 스텐팅을 시행하였다던가 레지듀얼 시비얼 스테노시스가 남아있는 경우라든지 어큐트 코로나리 이벤트와 같은, 혹은 이제 최근 PCR을 시행한 것과 같은 항혈수 판제제를 조기에 지속해야 되는 이런 내과적인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제를 이제 빨리 투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맥류 혈전 용해제를 투여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90분 이내에 정맥류 아스피린 300mg을 조기에 투여한 군과 통상적으로 24시간 이후에 경구 항혈수 판제제를 투여한 환자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3개월째 기능 회복 정도에는 양 구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조기에 아스피린을 투여한 군에서 증상 뇌출혈 발생 빈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동맥류 혈전 제거술을 포함해서 재관료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에서 24시간 이내에 조기에 항혈수 판제제 투여를 한 것이 24시간 이후에 이제 스탠다드 치료군과 비교해서 기능 회복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오히려 이제 출혈 발생 위험성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시술 후에 출혈이 발생한 환자에서 약제 투여를 좀 늦게 한 것과 같은 이러한 실렉션 바이어스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과 해석에 조금 더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관료 치료를 시행받은 뇌경색 환자에서 첫 24시간 이내에 이제 항혈수 판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구마다 다양하지만 심토마틱 ICH의 경우는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7%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사망률의 경우에는 18%에서 33%,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는 비율은 23에서 60%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트라크레니얼 엑스트라크레니얼 탄뎀 오클루전, 카로티드 탄뎀 오클루전 환자에서 가장 적절한 시술 방법과 항혈수 판제제의 용법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인트라크레니얼 스룸벡토미만 시행한 군과 스룸벡토미와 엔지오플라스티까지만 시행한 군, 그리고 스룸벡토미와 엔지오플라스티와 스텐팅까지 시행하였지만 항혈수 판제제는 투여하지 않은 군,
스롬벡토미와 스텐팅, 그리고 이제 조기 항열 수판제제를 한 가지에서 두 가지 투여한 공간의 그런 재계통의 정도라든가 90일째 펑셔널 아웃컴을 비교해 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인트라크라니얼 스롬벡토미와 시행한 군과 비교했을 때 카로티드 스텐팅, 그리고 이제 안티플레이틀릿 메디케이션을 다 시행한 군에서 유의하게 TK2B 이상의 재계통에 성공한 환자 비율이 유효하게 높았고 90일째 이제 아웃컴도 더 좋았고 시임프토마틱 ICH 발생 빈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인트라크라니얼 스롬벡토미와 이제 어큐트 카로티드 스텐팅을 모두 시행한 군들 중에서는 조기의 항열 수판 제제를 한 가지만 투여한 군과 두 가지 이상 투여한 군간에는 재계통에 성공한 비율이라든가 기능 회복 정도라든가 사망률, 그리고 증상 뇌출혈 등의 발생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어큐트 익스트라크라니얼 또는 인트라크라니얼 스텐팅을 시행한 경우에는 뇌경색의 병변이 이제 크지가 않고 시술 후에 출혈 합병증이 없다면은 조기에 두 가지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 투여를 고려를 해야 되겠고, 어큐트 인스턴트 트롬보시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비로 이제 티로피반을 12시간에서 24시간 지속적으로 이제 정맥 투여하다가 경우 항열수 판제제를 투여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IBTPA를 투여받은 경우라든가 뇌경색 병변이 큰 경우, 그리고 시술 후에 출혈 변환 등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안티플레이트 모노테라피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색전 뇌경색 2차 예방을 위해서 항응고제의 투약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명확한 지침은 없고 엑스퍼트 오피니언 수준의 공고안이 있습니다. 와파린으로 이제 항응고 치료를 하던 시절의 과거의 한 관찰 연구에서는 항응고 치료를 뇌경색 발생 4일에서 14일 사이에 시작한 경우에 스트로크와 TIA, 시스테믹 엠볼리제이션, 심프토마틱 세레브랄 헤모리지, 익스트라크라니얼 블리딩을 모두 포함한 프라이머리 아웃컴 발생이 가장 적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21년 금년에 이제 유로피안 하트 리듬 어소시에이션 발행한 노악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역시 이제 엑스퍼트 오피니언 수준의 공고안을 발표했는데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뇌영상 검사를 이제 해서 초기에 이제 출혈 변환이 없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허혈 병변이 없는 TI인 경우에는 첫날 바로 이제 노악을 투여를 하도록 공고하고 있고, 허혈 병변이 있지만 증상이 없거나 마일드한 경우에는 3일 전후, 마더레이트한 디서빌리티가 있는 경우에는 6에서 8일 이후, 그리고 시비어한 디서빌리티가 있는 경우에는 12일에서 14일 이후에 약제를 사용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더레이트 이상의 디서빌리티가 있는 경우에는 약제 사용 전에 뇌 영상 검사를 시행해서 출혈 변환이 발생했는지를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뇌영상 검사에서 출혈 변환이 있고, 특히 출혈 변환이 심한 경우에는 뇌경색 범위의 30%를 초과하는 출혈이 있고 매스 이펙트가 동반되는 파렌키멀 헤마토마 타입 2인 경우에는 4주 이상 약제 사용을 보류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정된 AHA-ASA 스트로크 가이드라인에서도 APP 동반된 TIA는 항응고 치료를 즉시 시작하도록 하고, 출혈 변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2일에서 14일 사이에 항응고 치료를 시작을 하고, 출혈 변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2주 이상 약제 사용을 늦추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료 치료 이후의 항응고제 사용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연구 자료가 없는데, 뇌경색의 정도와 이제 항응고 치료의 필요성을 저울질해서 시작 시점을 결정한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는 뇌경색 크기가 30cc 미만으로 작은 경우에는 항응고 치료를 24시간 이후에 바로 시작을 하고, 30에서 70cc 사이인 경우에는 2에서 4주 사이, 7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낮은 임팍인 경우에는 4주 이상 약제 시작을 보류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로크 유닛에서 입원 치료 중에 발생하는 END, 조기 신경학적 악화가 발생했을 때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ND는 연구마다 다양하지만 대체로 24시간 또는 72시간 혹은 이제 일주일 이내에 NIHSS 스트로크 스케일 2점 이상 악화를 보이는 경우로 흔히 정의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입원 3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이스키믹 프로그레션 또는 리커런스, 그리고 리퍼퓨전 인저리로 인한 심프토마틱 헤모리지나 세레브랄 이디마의 발생을 그 기전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키믹 프로그레션은 재계통에 실패하거나 아테로스클레로틱 버너러블 플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프토마틱 헤모리지나 세레브랄 이데마는 재계통 이후에 리퍼퓨전 인저리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재계통에 실패하거나 재관료 치료 후에 NI 스트로크 스케일 점수가 높은 경우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재관료 치료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넌 카디오엠볼릭 스트로크 환자 중에서 증상이 악화된 환자를 대상으로 인듀스드 하이퍼텐시브 세라피를 통해서 신경학적인 악화를 방지하고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줌으로써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와 옥시전 딜리버리를 증가시키고 메타볼릭 웨이스트의 제거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를 증가시킴으로써 콜라테랄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알파1 리셉터에 작용해서 말초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혈압을 높여주는 페니네프린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베이스라인 혈압의 한 15에서 20% 정도의 상승을 목표로 cc당 0.12mg 농도의 페니네프린을 초기에 10cc/h의 속도로 이제 정맥 주입을 하고 30에서 60분마다 혈압을 모니터하면서 최대 속도 160cc/h 또는 수축기혈압 20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입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TPA 투여 자체가 금기가 되진 않지만 이제 혈압을 올리는 어퍼 리밋을 조금 제한적으로 조절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뇌내출혈이나 심부전 그리고 급성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수축혈압이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기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24시간 이상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이후 증상이 안정적이면 서서히 테이프 아웃해서 끊어볼 수가 있는데 약제를 줄이는 과정에서 다시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다시 인듀스드 하이퍼텐시브 테라피를 재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스롬벡토미 적응증이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인듀스드 하이퍼텐션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아이의 스롬벡토미를 시행해서 재개통에 성공하기 전까지 혈관이 막혀있는 동안에 콜라테랄을 통한 플로우를 개선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라지베스로 오클루전이 있지만 초기에 증상이 경미해서 처음에는 약물 치료만 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서 이제 레스큐로 아이의 스롬벡토미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 이 레스큐 아이 스롬벡토미까지의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한 센터에서는 40여 명의 환자를 라지베스로 오클루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의 스롬벡토미로 해서 이제 재개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초기에 최소 혈압을 160 이상, 베이스라인 혈압의 20%가량 상승시키는 치료의 이제 피저빌리티와 세이프티를 보는 파일럿 스터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뇌영상 검사는 시술 후 24시간의 경과 시점 또는 중간이라도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IB-TPL을 투여받은 경우에는 첫 24시간 이내에 NIH 스트로크 스케일 4점 이상의 신경학적 악화를 동반하는 증상 뇌출혈 또는 이카스2 크라이테리아 기준에 따라서 파렌키말 헤마토마가 이제 합병되는 경우에는 출혈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제 효과를 리버스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TPA 자체의 반감기는 수분가량이지만 TPA로 인한 응고항진 효과는 더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치료가 필요한데 먼저 크라이오 프리시피테이트를 10에서 30분간 투여를 하고 이후에도 피브리노젠이 150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어 있으면 추가로 더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라이오 프리시피테이트가 여의치 않거나 또는 이제 녹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피브리노젠을 포함한 여러 응고인자들이 함유되어 있는 FFP를 다량 투여하는 방법 혹은 이제 트라넥사믹 애시드나 아미노카프릭 애시드 투여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뇌경색 범위가 크거나 이제 혈관 재개통 후에 재관료 손상으로 인해서 내부종과 출혈 변환이 동반이 되게 되면 뇌압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48에서 72시간째 내부종이 가장 심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후 8일까지 서서히 이제 내부종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디컴펜세이션에 빠지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출혈 변환이 합병이 된 경우이고 서서히 디컴펜세이션에 빠지는 경우에는 이스케믹 프로그레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젊거나 프록시멀 오클루전 그리고 이제 NIHS 점수가 높을수록 말그넌트 세레브럴 이데마가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그넌트 세레브럴 이데마의 발생을 예측하는 영상 소견에는 초기 6시간 이내에 이제 MC의 3분의 1 영역 이상의 하이포덴시티, DWI 임팍 볼륨이 80cc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미드라인 시프팅과 같은 소견들이 있겠습니다. 뇌경색 이후에 뇌압이 상승하는 기전은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트라셀룰라 사이트 톡식 이데마와 인터스티시알 베이소제닉 이데마로 인해서 브레인 파렌카임이 스웰링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뇌동맥이 확장하고 뇌혈액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너스 아웃플로 옵스트럭션에 의한 비너스 하이퍼텐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CSF 아웃플로 옵스트럭션에 의한 어큐트 하이드로세팔로스가 되겠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적절한 각각 다양한 대응 전략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ICP 감소의 정도는 각각의 트리트먼트 모달리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포턴트한 ICP 리덕션 방법은 디컴프레시브 헤미크레닉토미가 되겠는데 평균적으로 ICP를 19mm/H가량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EBD와 같은 CSF 드레이니지, 그리고 하이퍼토닉 셀 라인을 이용한 오스모틱 세라피, 마지막으로 하이포설미아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이포설미아는 평균적으로 ICP 한 10 정도 감소를 시키고 타겟 템퍼러처에 따라서 이제 ICP 리덕션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감압 수술은 60세 이하의 젊은 환자에서는 서바이벌 베네핏과 함께 MRS 3점 이하의 독립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될 NNT가 4로 기능 회복에도 이점이 있습니다만 60세를 초과하는 환자에서는 서바이벌은 증가시켜주지만 기능 회복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트럴 포스아 스트로크에서는 세레벨라 이데마로 인해서 이제 디테러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서브옥시피탈 크레닉토미와 EBD를 통해서 환자의 그 치스타 프로가 3개월째 MRS 2점 이하의 좋은 아웃컴을 보여서
특히 이제 손해부종으로 인한 증상悪화 시에는 적극적인 감압수술과 EBD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갈류 치료 후에 급성기 혈압 조절과 혈당 조절, 그리고 이제 END가 발생했을 때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질문 혹은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접속 중에 이제 채팅창으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